반갑습니다. 오늘은 훈민정 해력원에서 받침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받침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발음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규정과 팔종성 가족용법이라는 규정인데요. 두 규정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훈민정 해력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침 발음 쓰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소리 초성, 가운데 소리 중성, 그 다음에 끝소리 종성이라 부르죠. 그렇게 문자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문자 차원에서의 규정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성자 따로 만들지 않았고 초성자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침 규정인데요. 우리가 받침으로 쓸 때 초성에 쓰는 모든 글자들을 다시 쓸 수 있다. 이게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이를테면 파라는 초성에 쓰이는 피읍이라는 글자를 높아, 그때 받침에 피읍 받침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이 종성부용 초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세종대왕이 언어학자로서의 신의 한 수, 문자 창제자로서의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종성자를 다시 만들 때 약간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역의 초성자는 터지면서 나오고 밑에 받침의 그 기역은 닫히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폐쇄되면서. 그래서 약간 뭐 기역에다 밑에다 살짝 그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각이라고 해서 받침에 기역이 들어갔는데 그걸 이자를 붙이면 기 다시 살아나거든요. 마치 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이런 순환의 원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말 자체가 그런 원리를 잘 적용한 거고요. 언어학적으로는 똑같은 어떤 소리인데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는 것을 변이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언어학적으로서 진짜 그런 소리의 특성, 문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아주 과학적이고 간결한 그런 종성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성자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간결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제 글자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팔종성 가족용법은 무엇인가? 자, 팔종성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읒, 이응, 이 동그라미까지 이게 8개죠. 이 8개로만 받침을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허용을 한 겁니다. 원칙은 초성에 오는 모든 글자를 받침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게 되면 처음 문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음으로 나는 그대로를 써도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대말을 기준으로 하면 총 27개가 옵니다. 그러니까 쌍받침, 쌍기역 같은 거, 그 다음에 격받침, 비읍, 시읒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 기역부터 시읒까지 14개에다가 그 다음에 쌍받침, 격받침 모든 걸 합치면 무려 27개나 돼요. 그런데 현대말에서는 발음으로 하면은 7개만 납니다. 7개.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은 아니고요. 이응까지 7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5세기에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옷이 더 있었던 거죠. 8종성법입니다. 그래서 현대말에서는 7종성법 또는 대표음 법칙, 음절 끝소리 현상 이렇게 부르는데 15세기에는 8종성 가족용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말과 다른 것은 시옷이 하나 더 있었다. 어떤 얘기냐면요. 나랏, 이를테면 라에다가 시옷 받침이 있었을 때 지금은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납니다. 랏 이렇게요. 그런데 그 당시는 시옷이 살짝 나는 거죠. 라스 이렇게요. 이렇게 시옷이 하나 더 났다는 것이 지금과 다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18세기 가면은 디귿이 시옷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금 말은 시옷 받침을 쓰고 디귿으로 발음하는데 그 당시는 아예 디귿 대신 시옷으로. 그래서 17, 18세기 때는 7종성법인데요. 지금과 반대입니다. 지금 시옷 대신에 디귿으로 발음나는데 17, 18세기 때는 디귿 대신에 시옷으로.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시옷 받침을 쓰고 디귿으로 발음하죠. 근데 17, 18세기 때는 그 반대로 버스 디귿으로 안 나고 이렇게
17, 18세기도 칠성법, 지금은 칠성법인데 시옷이 디귿으로 이렇게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금은 발음은 칠종성법이지만 실제 표기 방식은 종성부형 초성이죠. 왜냐하면 원형을 밝혀준다고 해서 이를테면 높다 피읍 받침을 쓰고 발음은 비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기는 피읍 받침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 쓰는 종성부형 초성이죠. 그걸 이제 현대 언어학적 용어로는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소리를 존중하지만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원형이 되는 피읍 받침을 그대로 쓰는 거죠. 대신 발음은 비읍으로. 그러니까 발음과 표기가 달랐던 거죠. 그런데 15세기에는 이 발음과 표기가 같았던 거죠. 발음도 팔종수법으로 하고 표기도 팔종수법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종성부형 초성이란 대원칙은 세종당의 어떤 언어학자로서의 정확한 그런 학자로서의 품격이 담긴 그런 대원칙이고요. 종성부형 초성은 언어학자로서 품격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팔종성 가정법은 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여민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원형을 밝혀주거라, 종성의 초성을 그대로 갖다 써라 이런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 이 적기조차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께서 생각하기를 이게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쓰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발음 나는 대로 팔종성대로 쓰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언젠가는 이 뜻을 중심으로 다 같이 똑같이 읽어야 되니까요. 그런 종성부형 초성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대원칙을 그렇게 해놓되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민저 해로본이 나오고 나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저술하신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바로 종성부형 초성 원칙에 의한 그런 표기법을 또 선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종대왕의 어떤 받침자에 대한 어떤 과학과 또 고뇌가 담긴 종성부형 초성과 팔종성 가조경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